서울에 혼자 올라와 원룸에 사는데 이른 아침부터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301호 아가씨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인 아줌마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어제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직접 가서 차를 빼달랜다. 2년 정도 살다 보니 주인 아줌마와 가까워져 몇 번 원룸 계단에 전구도 갈아주고 하수구 막혔을 때 뚫어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포맷해주고 했더니 이젠 내가 전담 집수리공이라도 되는지 아침부터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한 번은 자기가 매번 부탁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총각 먹인다고 장가지바 와서 소고기장 조림과 무우말랭이, 진미채볶음 등 밑반찬을 만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친정집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마 하룻밤 자고 오게 될 것 같다고 내 방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냉장고에 직접 넣어놓고 가겠다는 거다. 그때 잠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줌마 혹시 나를 남자로 생각하나? 아무튼 집주인이고 살림살이도 다 주인 거니? 좀 당황스러웠지만 바로 알려줬죠. 그러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먹겠는걸요?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보냈더니 맛있게 먹으라면서 다 먹고 나면 또 만들어주겠다고? 그때부턴 우린 서로의 집의 비밀번호를 공유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3년 전 여름쯤에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의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3년째이다. 그리고 1년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인입니다. 처음에 이사한 날 계약서를 적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때부터 호감이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이라는 것도 그날 알게 되었죠. 외모도 제 눈엔 너무 예쁘지만 성격이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연상이라서 그런지 잘 챙겨주고 언제나 제 기분을 맞춰줬죠. 처음부터 그녀를 여자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2년간은 그냥 주인 집 아줌마와 세입자로 지내다가 임대 기간이 다 끝나고 신축 풀옵션 원룸이라 월세가 너무 비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친구들과 간단하게 한잔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와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마침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가 와서 나를 부른다. 201호 총각. 우리 집으로 좀 올라와 줄래 하신다. 왜요? 왜는 무슨 왜야? 계약 문제로 할 말이 있어 그러지? 네, 알았어요. 난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대충 챙겨 입고 4층 주인 아줌마 집으로 갔다.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주방에서 나에게 대접할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각 왔어? 금방 갈 테니 거실 소파에 좀 앉아 있어. 그날 처음으로 그녀 집에 입성했다. 아줌마는 나에게 이사 가지 말고 계속 자기 원룸에서 살라며 제안을 했고 또 한다는 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사 비용도 들고 부동산 수수료도 들고 할 텐데 내가 내던 월세의 5만 원을 까가지고 관리비까지 안 받겠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난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고 서로 기분이 좋아진 우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남편이 바람나서 작년부터 별거하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이제 나 이 집에서 원룸 관리나 하며 혼자 살아야 해. 그러니깐 총각도 불쌍하고 외로운 아줌마 생각해서 이사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오래 살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다. 아줌마는 그동안 남편과 별거하느라 원룸에 굳은 일이나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았고 갈수록 나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줌마는 유달리 나를 챙겼다. 자기 집으로 밥 먹으러 와라. 밑반찬 해놨으니까 퇴근할 때 자기 집에 와서 가져가라. 그리고 여전히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나에게 연락이 와 물어온다. 심지어 자기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전화가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징징대며 울길래
가서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뒤처리를 해준 적도 있다. 그 일로 너무 고맙다며 신세만 진 것 같다며 하루는 집으로 날 초대했다. 꽃게가 듬뿍 들어간 시원한 해물탕에 저녁을 함께 먹다가 내가 먼저 국물이 좋아서 소주 한 잔 생각난다고 했더니 곧장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왔고 처음으로 그녀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온 아줌마는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어왔다. 네,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글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지. 대부분 그런다더라. 너 외롭겠다. 네, 무지 외로워요. 그럼 가까이 있는 아줌마가 애인 해줄까? 저야 좋지요. 외로운 사람끼리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주인 아줌마와 사귀게 되었다. 문제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녀가 저를 엄청 좋아한다며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좋아졌네요.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돌싱녀란 겁니다. 43살인 주인 아줌마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만지도 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모두 다 바람나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고 고민인 건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녀 말로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솔직히 100%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녀가 싫지는 않지만 나이차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했다는 것과 첫 남편 사이에서 애가 있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한편으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이차 극복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사랑 이련이 잘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평생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일 친한 친구 녀석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리네요. 결혼은 자기랑 맞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또래 미혼 여성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이차를 극복하더라도 2번 이혼한 애의 엄마를 평생 이해하며 살 수 있겠냐며. 잘 챙겨주고 돈 많고 아무리 잘 맞아도 결혼만큼은 냉정하게 생각하라고요. 사랑과 경제적인 부분을 보고 그냥 그녀와 결혼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하루는 장모님을 모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시켜드릴 겸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었는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5층 여성의 류매장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타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구석자리까지 밀리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안은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게 되었는데 저는 벽에 기대는 상황이 되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장모와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밀착해 서 있는데 그때 장모가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 처갓집에서 장모와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여성스러움에 반하고 한면으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여자라는 생각에 보호본능 같은 게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7살 남성입니다. 아내는 10살 연하의 27살이에요.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눈이 맞아 1년 넘게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자친구 나이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고지식한 공무원이십니다. 아내의 집안은 말 그대로 장모님도 가족들이랑 연락이 끊겨서 아내와 장모님이 단둘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 쪽이 이혼이어도 꺼릴 것 같은데 근본도 모르는 자식 아니냐며 족보도 없는 아내를 편견 어린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편견이 저로선 너무 못마땅했었죠.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안 받고도 명문고를 나와 서울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낸 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예정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널씬한 몸매에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까지 가정사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자예요. 여자친구의 집안이 아예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경기도 파주 쪽에 7층짜리 빌딩도 소유하고 계셔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예요. 결국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을 작정으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부모의 허락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 신혼집 장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저만 괜찮다면 처가집에서 신혼생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장모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면 적적하실 것 같다며 서로 기분 좋게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아내는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니깐 대학원 공부 다 끝나고 아이 가질 때 혼인신고 하자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보고 뭐 그리 급하냐며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런 아내가 결혼 3년 차에 경남에 국제식품박람회에 다녀오다 빗길 교통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한동안 힘들어했었고 잘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세간의 미움모란 온갖 서름을 혼자서 꿋꿋이 버티며 이겨내온 장모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가족이라곤 피 한 방울 안 섞인 호라비 사위뿐인데 그나마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었네요. 근데 문제는 장모와 한 집에서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장모가 20살 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많은 젊은 장모님이십니다. 영화배우 황신혜님 같이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장모와 아내 셋이서 포항죽도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횟집 아줌마가 장모가 제 아내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봐 네, 제 마누란데 이쁘게 생겼죠? 라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가 젊고 꽤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 안 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시죠? 하루는 부장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주량이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지라 그날은 왠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작정하고 숙취해소 음료도 들이키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잔했죠. 1차로 대창구이 집에서 한잔하고 2차는 호프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3차를 못 가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띵동띵동. 누구세요?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 왔어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 많은 놈이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장모는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였다. 더군다나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30대 미시 아줌마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진 몸매는 나를 자극하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한 잔 내온다. 이 맛에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같이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 술 생각이 나나.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시원한 게 생각나네요. 그럼 딱 한 잔만 하세나. 어이구,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 이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겠나. 내 눈에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기쁘다고 할 겁니다.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나. 장모는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거리를 꺼내온다. 장모님 한 잔 받으세요. 그래 함 따라보게. 오랜만에 우리 사위 술 한 잔 받아봐야지. 장모님 친구분들하고 나이트 같은 데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거들 떠나 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다.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단둘이 술 마시자고 했다면서요. 그런 게 다 장모님한테 관심 있어 작업 거는 거라고요. 호호 김서방 오늘 날 놀리려고 작정을 했나.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우린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때리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치우고 말았다. 김서방 오늘은 왠지 술이 잘 받네. 완전 취할 때까지 마셔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취해보겠어요. 장모님 오늘 제대로 날 잡으신 것 같네요. 하하하. 호호 그런가. 오랜만에 한잔하니 기분이 참 좋네.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 하지 않나. 저는 당분간 이렇게 지낼게요. 그나저나 장모님이 먼저 연애를 시작하셔야죠.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40대 후반에 한창 나이신데 또 남자 이야기인가.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자는가. 장모는 웃자고 한 소리지만 난 그 순간 심쿵하고 말았다. 그럼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해 드릴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장모님 그냥 잘려니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이 차는 노래방에 가실래요?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더니 점점 지쳐가 조용한 노래를 선택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 장모님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한 곡 땡기시죠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실지 않은 듯 덥석 잡는다.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장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휘청휘청 하시더니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하필이면 내 앞으로 쓰러지는 거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모를 10분 넘게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장모는 신세한탄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참고 달래며 모든 걸 포기한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모의 깊은 한숨은 더해져만 갔고 나는 한동안 옆에서 위로해 주었다. 장모님 든든한 사위가 옆에 있잖아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정말인가? 나랑 계속 살 건가? 고맙네 우리 사위. 그날 술 취해서 우울한 장모님을 위로해 주었던 게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 4번이 되어버렸다. 요즘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내가 결혼했을 당시 30년 전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존재했을 만큼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던 시기였다. 아마 그때가 30년 전, 딱 이맘때 가을인 것 같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지 딱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우리가 당시 살았던 신혼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집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우리 부부와 친했던 집은 바로 우리 집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 위층 사는 부부를 현실이네라고 하거나 현실이네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 역시도 현실이네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었다. 그리고 아내 역시 현실이네 안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 뭐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두 가족은 가을을 맞이하여 당시 단풍 구경을 떠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선택한 곳은
바로 단풍이 절정이었던 설악산이었다. 설악산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지만 당시의 현실이네가 드물게 차가 있었고 그 차를 타고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조수석에 앉았고 아내들은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달리고 달려 어느덧 도착한 설악산. 우리는 사진기로 사진도 찍고 단풍 구경을 하며 재밌는 가을 추억을 쌓고 있었는데 설악산에 놀러 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도 당장 싸온 음식을 꺼내어 술과 함께 먹는데 정말 이건 산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 신선 노름이라 다름없는 기분이었다. 어느새 설악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지도 3시간이나 훌쩍 지나갔고 가을의 날씨라 그런지 해가 금세 저물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했고 방 2개를 빌려서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씻고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우리 부부가 묵고 있는 방에 노크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실인의 부부였다. 한 손엔 술과 마른 오징어를 갖고 와서는 이렇게 자면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아쉽지 않겠냐며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한잔 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 다시 술판이 벌어졌고 다시 또 우리 넷은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2잔, 3잔, 4잔 그렇게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소주에 맥주에 짬뽕을 하니 금세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리 넷은 그 자리에서 잔 것 같은데 난 거기서 필름이 끊긴 것 같았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내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눈을 뜰 기력도 없어서 아내를 그냥 끌어안고 잤다. 그런데 술은 취했어도 내 아내라서 그런지 어찌나 아내가 향기도 좋고 푸근하던지 난 좀 더 아내를 내 쪽으로 더 바짝 끌어안고 잤다. 그랬더니 아내도 싫지 않다는 듯 아내 역시 나를 꼭 끌어안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불 없이 아내와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잔 것 같았다. 솔직히 현실인의 부부는 술 마시다가 도중에 갔다 싶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보니까 현실인의 남편과 그리고 내 와이프가 함께 서서 자고 있던 나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거다. 그리하여 난 부시시한 모습으로 눈을 뜨며 그들을 향해 일어났냐며 지금이 몇 시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때였다. 내가 끌어안으며 자고 있던 아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한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 아내도 내 아내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이상했다. 난 그제서야 내가 끌어안고 있는 아내를 보니 글쎄 내 아내가 아니라 바로 현실인의 여자였다. 난 너무 놀라 순간 몸이 얼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아내와 현실인의 남편도 실수로 생각했는지 별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설악산 단풍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 하나 입 벌리고 뻥끗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다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현실인의 집에서 와장창창 훈덕훈덕 하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뭘 집어던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싸우는 소리는 내가 모르고 현실인의 여자를 내 아내로 오인하여 끌어안고 잔 것 때문인 것 같았다. 난 아내와 함께 자면서 서로 모른 척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는 나를 깨우며 그제서야 한마디 하기 시작한다. 당신 대체 왜 현실인애를 껴안고 잤냐고 하길래 난 정말 몰랐다며 저 여자가 당신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아내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가 현실인애 저 여자처럼 뚱뚱하냐고 말하는 거다. 어쩐지 껴안고 잤을 때 푸근함이 느껴진다 싶더니 바로 현실인애의
뚱뚱한 살집 때문에 그런 거였다. 난 그래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현실이네 여자가 아침부터 우리 집 문을 두들긴다. 보니까 눈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다. 나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을 하느라 전후 사정을 들을 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들어보니 현실이네 남편이 나와 현실이네가 바람핀 줄 알고 막 때렸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현실이네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며 끌어안고 자는 모습이 영락없이 서로 정말 좋아 죽으려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실이네도 내 아내에게 정말 오해라며 자기도 끌어안고 잔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냐고 말한다. 난 안 되겠다 싶어 현실이네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말을 꺼내니 갑자기 이 남자가 글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지만 자긴 너무나 억울하다며 나보고 공평하게 내 마누라를 하루 빌려달라고 말한다. 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래야 서로 공평한 거 아니냐며 자기는 자기 마누라를 외간 남자에게 하루 맡기듯 끌어안게 했는데 그럼 자기도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길래 처음에는 술김에 저러나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남자 점점 진심처럼 말하는 거다. 난 더 이상 대답할 가치도 안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현실인의 남자는 나에게 그럼 자기는 뭐가 되냐며 자기도 공평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 난 다시 그 사람에게 그거 정말 진심이냐고 말하니 진심이라고 말하기에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며 그 자리에서 나왔다. 내가 자기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오인하여 껴안고 잔 건 분명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잠만 잤던 것뿐인데 이거 가지고 내 마누라를 빌려달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여겨졌다. 한때 이웃사촌이었고 함께 설악산도 같이 갈 정도로 친했던 현실이네였지만 그 일로 하여금 그렇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 우리들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뒤 이사를 갔는데 현실이네를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한때 이웃사촌이었던 그들이었지만 나는 모른 척 지나갔고 아내는 현실이네와 잠시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 아직도 가을이 되면 그때 설악산에서의 일화가 잠시 떠오른다.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그때 술 마시고 나서 끌어안고 잤던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나 포근하고 좋은 나머지 난 그 자세를 풀기 싫었고 급기야 계속 끌어안고 잤는데 그 사단이 난 거다. 그러한들 공평성을 위해서 내 아내를 빌려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더운 여름 오후 한유는 거실 테이블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두꺼운 벽에도 불구하고 여름의 더위가 스며드는 듯했다. 몇 주간 서울에서 바쁘게 일한 끝에 드디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며칠 동안 다른 도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러 떠나고 나자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한유는 이 드문 고독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가벼운 블라우스와 쇼츠를 입은 채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긴 머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그녀는 아침 내내 식물에 물을 주며 새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녀를 항상 평온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로맨스 소설에 몰입해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평온을 깨뜨렸다. 한유는 방문객을 예상하지 않았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책을 옆에 내려놓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지훈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누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늘 그렇듯 공손하고 캐주얼한 톤으로 말했다. 지훈은 한윤의 남편의 동생이었다. 그는 항상 편안한 태도와 인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몸에 딱 맞는 티셔츠는 넓은 어깨를 강조했고 그의 낡은 청바지는 마치 그를 위해 맞춘 것 같았다. 한유는 그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변했는지를 인식하며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부적절한 생각을 억누르려 애썼다. 물론이지, 지훈, 들어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며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먼 거리를 걸어온 듯 약간 땀에 젖어 있었다. 그가 집으로 들어서자 한유는 그의 청아, 어우러진 남성적인 향수가 느껴지며 순간 숨을 멈추었다. 회의에 가던 중이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두고 간 도구 몇 개를 찾으러 왔어요. 그는 출입구 근처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설명했다. 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가까운 존재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친근했지만 그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가 차고로 향하는 동안 한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독서를 이어가려 했지만 집중력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지훈의 존재는 그가 다른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그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만남의 모든 디테일이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을 띠고 있었다. 몇 분 후 지훈은 공구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느긋하게 움직였지만 서두르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목덜미를 긁으며 무언가를 말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오늘 정말 덥네요. 그는 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차가운 음료 있나요?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물론이지, 금방 가져다 줄게. 한유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실을 떠날 핑계를 찾아 나섰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그녀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무 이유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지훈은 그녀의 남편의 동생이었다. 가족이었다. 그러나 거실로 돌아와 물을 건넸을 때 그녀는 그 불편한 감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의 몸에 밀착된 티셔츠는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고 그의 근육의 선명함을 더 강조했다. 한유는 시선을 재빨리 돌리며 이런 디테일을 인식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집에 혼자 계세요? 지훈이 갑자기 물으며 침묵을 깼다. 응, 모두 부산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러 갔어. 그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그 질문에 무게를 느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방 안에 돌렸다가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어지는 침묵은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로 채워졌다. 한유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은 목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누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누나가 모든 것을 돌보는 모습을 존경해왔어요. 누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유는 긴장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 고마워, 지훈.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그냥 필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는 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쌓으려는 어떤 가식적인 벽이라도 꿰뚫어 볼 것 같은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마치 무언가 더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빈 컵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누나에게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빛이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한유는 시선을 피하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그녀는 물었다.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더 오래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도구만 가지러 온 거예요. 그의 말과는 달리 그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그의 손이 자신의 팔을 가볍게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짧고 거의 우연적인 동작이었지만 그녀의 몸에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훈, 나.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두 손을 들어 올려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다. 죄송해요, 누나. 불편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게 좋겠네요. 한유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그가 머물렀다면 어땠을지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가 도구를 챙겨 문으로 향하자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지훈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물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한유는 거실에 홀로 남아 침묵의 울림 속에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 교환했던 그 강렬한 순간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훈은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것처럼 느껴졌다. 한때 평화롭던 집은 이제 불편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녀는 독서를 다시 시도했지만 글자는 더 이상 의미를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떠나지 말아야 할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부엌으로 걸어가 사용한 컵을 싱크대에 놓으려던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지훈이 가져왔던 작은 가방이 여전히 소파에 남아 있었다. 한유는 한숨을 쉬며 그가 가방을 가지러 다시 올 수밖에 없을 것을 깨달았다. 그 생각에 약간의 긴장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한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와 무심한 표정을 가진 지훈이 서 있었다. 가방을 두고 갔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가리켰다. 그러네요.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움직이며 상황의 무게를 느끼는 듯했다. 가방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한윤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은 벽시계 소리로만 채워졌고 그것마저도 크게 들리는 듯했다. 누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가 침묵을 깨며 물었다. 한유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온 이후로 누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말은 진솔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한윤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한윤은 침을 삼키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들이 목에 걸린 듯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올바른 단어를 찾으려 애썼다. 누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어요. 한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거실의 테이블에 몸을 기댔다. 그는 멀어지라는 이성의 소리와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지훈,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는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약하고 흔들렸다. 그는 멈춰 섰고 거리를 유지했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생각마저 꿰뚫는 듯한 강렬함을 띠고 있었다. 알아요, 누나. 그래서 제가 선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곳을 떠난다면 그걸 후회할 거예요.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머물렀고 한유는 그 무게를 느꼈다. 동시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그녀를 감쌌다. 잠시 동안 주변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집도, 여름의 더위도, 멀리서 들리던 새소리도.
그 순간에는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지훈, 가야 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하려 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동작은 가벼웠지만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유는 잠시 눈을 감으며 그의 손끝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꼈다.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듯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지훈의 표정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에는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요, 누나. 누나가 맞아요. 이제 갈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욕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지훈의 마지막 말들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며 끝나지 않은 멜로디처럼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 욕망, 혼란으로 가득 찬 폭풍에 휩싸였다. 이제 집안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짓눌렀다.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을 함께 가둬두려는 듯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길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녀는 피부에 남은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라며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곧 사라질 불꽃 같은 것이라고. 그런데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한유는 화면을 보았고 그것이 지훈에게 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망설이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누나,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누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또 다른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초인종 소리였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지훈이 다시 돌아온 걸까? 조심스럽게 그녀는 문까지 걸어가 그것을 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도현이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으며 지친 듯한 표정과 그녀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언가를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당신 일찍 왔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집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돌아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한유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꼈고 잠시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은가. 지훈이 무언가를 말했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은 그녀의 생각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가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을 읽어내는 것처럼 깊었다. 지훈 차가 밖에 있는 걸 봤어.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가 다녀갔나? 한유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도구 몇 개를 가지러 왔어요. 그녀는 최대한 중립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보였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꺼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갔어? 도현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네, 조금 전에 갔어요. 그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도현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행이네. 그런데 혹시 내일 저녁에 대해 무슨 말 했어? 그는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한유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왜요?
도연은 빈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내일 저녁에 없을 거니까. 어젯밤 나랑 같이 부산으로 갔거든. 한윤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 지훈이 방금 전 여기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모든 것이 그녀가 믿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미소를 지운 채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오늘 당신과 여기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하지만 내 동생이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 한유는 숨이 멎는 듯했다.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 그녀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천둥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훈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모든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을까? 한유는 대답하려 애썼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진실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다. 도연은 그녀를 계속 바라보며 그녀가 할 말이 있기를 기다렸지만 그녀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방 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윤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지훈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다. 메시지를 열었을 때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번 방문을 즐겼길 바랍니다. 저는 지훈이 아니지만 누나를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유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주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현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읽은 그의 표정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모습으로 변했다. 이 사람이 누구야, 한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날 평범해 보였던 그 오후가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